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 패배 이후 거의 한 달 만인 15일 어제죠.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병기 실장의 사임설이 꾸준히 떠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와 함께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소식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자,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뭐 지난달이죠, 벌써 언론사 보도국장 또 편집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는 뭐 국면 전환용 청와대 개편 인사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개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음흠. 개각은 없었고 참모진 일부만 개편한 것입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면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나름 하답했다 이런 음.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13일 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야권이 그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네. 이른바 협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여기에 그 청와대가 개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바꿔서 음. 우리도 그 같은 협치 의사가 있다 이런 음. 식으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국정 기조를 변화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우선 이병기 실장이 20대 총선 후에 박 대통령에게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일이 제대로 굴러간다 이러면서 사의를 줄곧 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서실장만 교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다른 참모도 함께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만 물러나게 됐습니다. 음.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책조정수석으로 수평 이동했고요. 네. 그리고 총선에서 낙천이 돼서 이제 교수로 음음. 복귀할 계획이 있었던 강석훈 의원이 경제수석으로 새로 임명됐습니다. 이를 두고 더민주에서는 결과적으로 민의와 동떨어진 청와대 개편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었는데요. 네. 결국 박 대통령 국정 기조를 더욱 탄탄히 뒷받침할 그 수석 비서관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점에서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 음음. 협치로 보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뭐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가 굉장히 오늘 첨예한 뜨거운 쟁점, 그리고 또 뭐 국가보훈처에서 오늘 그 입장을 밝힌다는 보도도 나와 있던데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쟁점인가요? 여당 안에서? 특히 이제 청와대 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압박할, 만약에 이제 재창을 한다면 8년 만에 처음 재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정권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여부가 네. 어떻게 보자면은 그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음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아, 때문에 협치의 예, 진정성.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박 대통령이 13일 원내대표 회동 때 상당히 성의 있는 모습을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네. 가지 덕담도 많이 주고받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회와의 소통도 잘 하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자면은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지금 현재 5.18이 음흠. 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고 음. 그동안 이 박 대통령이 어떤 유화적 제스처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진짜 박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변화해서 네. 그 하반기를 야당과 협조에 이끌어 나갈 음흠. 국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 음. 있다라면 그 보훈처의 태도를 바꾸어서 음. 이 재창을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점에서 야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특별히 정권에 긴밀히 연결되어 음. 있다 이런 음.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의 5.18 관련해서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 관련한 두 개의 보도가 눈길을 끌던데요. 하나는 한겨레 보도고 하나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5.18 기념식 때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하기 어려울 듯 이렇게 뽑았고, 한겨레 신문은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할 듯 이렇게 뽑았습니다. 양 신문의 주장이 어떻게 어떤 논조가 반영이 되는지 이어지는 보훈처의 기자회견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임설은 작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던 아니 어떻게 보면 뭐 이병기 실장 초임부터 청와대와 정치권 주변에서 꾸준히 이제 사임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게 겉으로는 뭐 실제 뭐 4.13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물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고리 권력에 가로막혀서 뭐 보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때문에 그만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요. 관련해서는 좀 어떤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까? 일단 뭐 내부 인사 말을 좀 빌어서 좋게 표현하자면 네. 이병기 비서실장이 수평적인 리더십을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아하.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 앞서서 비서실장이 따로 이제 실수비라고 수석 아, 비서관 회의를 먼저 주재하거든요. 이 네. 자리에서 특별히 각 수석들을 컨트롤하겠다 뭐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세세한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일을 하는 핵심은 지금 현재 정책조정수석으로 이동한 안종봉 경제수석이고 이병기 비서실장은 뒷방 늙은이처럼 됐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죠. 어, 예, 다만 이제 이병기 실장은 정치권 내에서는 평가가 좀 후하게 나왔었어요. 앞서 뭐 주요대사나 국정원장이나 음, 요직을 많이 지냈기 때문에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교하면은 그나마 소통이 되는 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박정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과 비공식적인 소통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죠. 그렇군요. 아, 뒷방 늙은이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건 또 이경태 기자를 통해서 처음 듣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병기 실장이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 발표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기자실을 찾아와서 직접 간담회를 열었다면서요? 어떤 메시지를 좀 남기고 떠난 겁니까? 이게 사실 뭐 간담회라기보다는 네. 고별 인사 차원에서 이제 방문한 건데요. 아,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뭐 음,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만나서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요. 음, 이 떠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면서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음.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는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금방 이제 청와대를 떠났고요. 네, 그렇군요. 그 중앙일보 제목이 손수 운전해서 청와대를 떠났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어찌됐든 이병기 실장이 현재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죠. 문고리 권력에 밀려서 현안마다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청와대 내부 소통 시스템이 상당한 심각한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이 실장이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게 좀 큰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실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여러 업무를 챙기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뒷방 늙은이로 밀려났다는 얘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병기 실장은 지난번 청와대 인사위원장도 겸하고 있어요.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에 인사 파동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그렇게 바꿔놨었는데 네. 오히려 이병기 실장이 모르는 인사가 발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어찌 보면 박 대통령 주변의 인해 장막을 음. 이병기 실장도 못 걷어냈다. 뭐 음.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이 실장이 사석에서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울 때가 있다. 여러 가지 해보려다 안 된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전히 그 저희가 이제 십상시 파문 성완종 리스트와 십상시 파문 다룬 게 벌써 재작년인데요. 3년이 되도록 그 김기춘 비서실장 떠나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새로 왔지만 여전히 이 대통령 주변의 인해 장막은 거둘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온 이원종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좀 어떨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원종 지사의 발탁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어떤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현정 전 충북지사가 현재 지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특이점이랄 게 없어요. 일단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어떤 음흠.
의사를 밝힌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장과 그 민선 간선 통틀어서 3선 충북지사를 지냈거든요. 음, 이 정도 갈록이면은 자기 정치를 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 음. 점에서 박 대통령을 조용히 보자 하는데 초점을 좀 맞췄다 이런 인사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다만 눈에 띄는 건 그가 가진 어떤 지역적 음흠.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충청권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정부 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지역적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그 의도에 어떻든 뭐 충청권을 중히 여기겠다는 음, 박 대통령의 내심이 발현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총선 결과 뭐 전통적으로 영원한 지역 기반이 좀 약화됐고 네, 수도권의 민심이 거세게 돌아선 상황이라서 그 여권 입장에서 우군 그러니까 영남을 음, 제외하는 어떤 우군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총선에서 3당 체제가 형성됐다고 하지만 결국 대선은 51대 49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을 보다 가깝게 끌어당기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당장 뭐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죠. 충청권이고 또 스스로 이제 JP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혁신위원장이 된 그 김용태 네, 의원도 그 사실 뭐 서울에서 삼선을 지냈지만 대전 출신입니다. 그 음흠. 어떻게 보자면 여권의 어떤 포스트들이 전부 다 네, 충청권으로 이제 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이는 뭐 여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친박 측에서 공공연히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어떤 관계가 좀 있어요. 네, 충청의 고위 공직자 모임인 청명회에서 같은 회원으로 활동해온 점이 눈에 어, 띄거든요. 예, 다만 이 신임 비서실장은 어제 그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반 총장과는 같은 고향인 것 정도다. 음흠. 노무현 정부 때 테이블 옆자리에서 본 게 마지막이었다라면서 그 큰 관계가 있진 않다. 뭐 이렇게 음. 해명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오늘 오전 아침 발표된 조간신문들 쭉 보면 어, 반기문 총장과 이웃 동네 제천 출신이잖아요. 네, 이원중 수석이 그렇죠. 그래서 비서실장이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는 그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 대선을 중심에 놓고 정치 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과정 작업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그 새로 선임된 인사들 가운데 비서실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 정책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현재 해운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강석훈 의원의 등판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강석훈발 구조개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분석 전망도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가능성 높은 전망이라고 봅니다. 일단 강석훈 신임 수석이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음, 18대 대선 당시에는 캠프에서 정책위원을 지내면서 공약을 입안했고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 간사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모로 당청 간 정책 조율을 진행했는데 이런 뭐 저간의 사정을 본다면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 등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그 경제 기조들에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는 어, 당선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공천을 신청했지만 네, 경선에서 밀려났죠. 그러니까요. 예. 뭐 어찌됐든 청와대 내부가 강석훈, 안종범, 뭐 경제 투톱 체제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 정책을 핸들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뭐 위스콘신 3인방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분석, 뭐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된 역전 방향은 좀 어떤 것이 될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이런 쪽에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깝게는 뭐 노동사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런 것들을 음.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노동사법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그 실현 가능성이 낮긴 한데 규제프리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야당 강력단체장들도 좀 희망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협상이 무난하게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분야인데요. 네. 이미 뭐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등을 통해서 정부가 무리수를 많이 쓰고 있는 정황이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기재부가 6월께 그 공공기관 기능 조정 분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음. 이때 뭐 한전이라든가 발전 5사 등 음. 어떤 공공기관의 민영화 작업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음. 이 특히 뭐 성과연봉제나 이런 공공기관이 변하게 되면 이게 민간으로도 좀 전파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반적으로 좀 노동 조건들이 악화되는 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석훈 의원 어 이제 뭐 수석이 됐죠. 강석훈 수석이 주도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뭐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규제는 풀고 또 이렇게 해서 노동 조건은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옥죄는 전략으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노동경제 정책에 기조가 잡힌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뭐 음. 어떻게 보자면 경기 지표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 지표를 하반기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극약 처방이라는 것들이 그런 규제 완화 그리고 음. 대기업 지원 뭐 이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음. 일단 뭐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고 여러 음. 가지 방향들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30대 재벌 기업 710조 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 쌓아놓고도 실업 그러니까 뭐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 대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봐야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데 또 그런 정책을 쓴다면 민심 위반 그리고 반발도 적지 않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을 교두보로 해서 조만간 뭐 6월께는 적어도 내각도 개편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는 당장의 현안이 아니다. 이렇게 음.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3당 원내대표 때 그 야당에서 그 네. 여당이죠. 여당에서 정무장관직 신설 제안이 있었던 것을 음. 좀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먼저 손을 써야 되는 음.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각을 앞장서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그 여소야대 국회거든요. 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등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음.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좀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각은 우선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 가능한 일이 됐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체제 구축이다. 안정관리형으로 바꿨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레임덕에 따른 뭐 선제적 조치 아니냐, 뭐 대통령 감싸기 뭐 이런 분석입니다. 이경태 기자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레임덕에 따른 선제 조치라고 봐야 할지는 약간 아직 의문입니다만 네. 그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평가는 동의할 만하네요. 음. 이 앞서 말한 대로 실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 힘든 개편이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정치권 일각에서 교체 요구가 나왔던 현기한 정무수석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여전히 좀 음. 남아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뭐 어버이 연합 게이트 등을 통해서 뭐 연루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음. 걸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총선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내심으로는 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때문에 우병우, 현기환 두 수석은 교체하지 않고 유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특히 이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우병우 수석은 연루됐다라고 백혜련 당선인 뭐 저희 좀 잠시 10시에 인터뷰를 할 예정이지만 뭐 그런 측면이 작용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신뢰가 제일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혁신위원장에 서울 3선의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뭐 40대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새누리당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혁신위원장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기에 실패를 했고요. 음, 이런 실패를 한 사안에서는 최선의 한 수를 뒀다 뭐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비대위 혁신이 투트랙 운영을 결정하면서 친박 의도대로 당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비박 소장파 출신인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앞세우고 비대위원들도 김세현, 이해훈, 홍일표 등 뭐 비박 중심들로 이렇게 채워넣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당내 다수인 친박을 견제할 수 있는 비대위 혁신위 구조를 마련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박 의도대로 당이 흘러간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재점화됐었다라고 평가했던 계파 갈등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단락짓고 총선 이후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김용태 의원 뭐 오늘 한 컷의 사진을 보니까 뭐 온 그 국회 출입 기자가 2천 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굉장히 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인터뷰를 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좀 혁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까? 뼛속까지 바꾸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가 아직 다 안 꾸려진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내놨는데요. 네. 주목되는 거는 총선 패인이었던 계파 정치를 청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파 정치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청사진은 안 나온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네. 어제 됐으니까 뭐 이제 차차 마련을 해 가겠죠. 그나저나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복당 문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는 좀 어떻게 처리될 걸로 전망되세요?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래요. 김용태 신임위원장도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네. 당장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음. 비대위 혁신이 구성 완료 후 의견을 모아봐야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17일 날 전국위원회가 소집돼서 비대위 혁신이 추인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이후에나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5월은 넘기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어찌됐든 그 4.13 총선에 대해서 180석, 많게는 뭐 200석까지도 관측을 했던 새누리당이 뚜껑을 여니까 122석. 결국에는 과반도 내주고 원내 일당도 내준 격이 됐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의 혁신과 관련된 그 핵심 의제는 무엇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실제로 국민들이 눈꼴 싫어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자면 계파 갈등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이지 싶은데 사실 정당 내에 계파를 일소화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 계파가 지금과 같이 뭐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뭐 이런 식으로 1인에게 일렬 정대로서는 어떤 봉건적인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의견 집단으로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이를 김혁신 위원장이 어떤 모습, 어떤 청사진을 그려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청 관계, 가깝게는 당청 관계부터 그리고 좀 더 이제 차기 전당대회까지는 당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게 당청 관계겠죠. 그동안 하도 굴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보여야 할 것은 청와대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 정책을 정말 여당답게 밀어가는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용태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대 대전 출신의 비박 어, 조선일보에서는 반박계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김용태 의원이 이끌 새누리 혁신호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투트랙 결정, 외부 인사 영입 논란 뭐 이런 악재들이 계속 한 달 동안 이어졌는데요. 거기에서 탈출할 기로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음음. 17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네. 혁신의 독립성을 보장할 당원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당내 비박 소장파의 반발을 사지 않을 위원장도 선임했습니다. 음. 이제 남은 문제는 혁신위원 인선 그리고 전당대회인데요. 김 위원장이 파격적인 인선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상의는 하겠지만 내가 결정하겠다라면서 음음. 어떤 이 혁신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것을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7,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친박 측에서 당권을 재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렇게 된다면은 혁신이가 어떤 혁신안을 마련하더라도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도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는 7, 8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과연 당권을 어느 쪽이 쥐게 될 것이냐. 무엇보다 이제 내년 대선의 잠룡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남경필 지사는 벌써부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힌 바 있고요. 원희룡 지사 등 이른바 50대의 이른바 혁신적인 보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뛰어들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